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현철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개 한마디만 먼저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김현철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인공지능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특히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AI 정말 빠르고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한 것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독 윤리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리는 사실 사람의 윤리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컴퓨터의 윤리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윤리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라 그러면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고 그러면 그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사람조차도 얘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그리고 결과를 내면은 이 결과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그 결과와 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정확도 또한 저희가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게 어떤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지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PAC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아마도 대략 맞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95%의 정확성을 가진다. 그럼 5% 정도는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의 정도를 오류를 수용하는 쪽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노래를 추천한다든가 뭐 쇼핑 아이템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 괜찮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나의 생명하고 연관된 어떤 의료 행위를 결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핵무기를 쏠지 안 쏠지를 결정하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네,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서 예. 우리의 어떤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취업이나 아니면 대출 이런 쪽에 인공지능 기능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의 취업이라든가 나의 대출 여부를 신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한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말씀하신 그 95%의 정확도라고 하면은 5%는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 5%의 위험성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지 인공지능과 같이 저희가 살아갈 때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나의 취업이나 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결정을 한다.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결정이 어떤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이것은 공정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인종이나 그 성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뭔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경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 가지고 현재 우리나 미래의 우리를 한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종이라든가 성별적인 요소가 결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기반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편향성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사람 모두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인공지능의 편향성, 그리고 그 편향성이 불러오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도 물론 이제 편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편향성이 불공정성하고 연결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네. 근데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아,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을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뭐 회사의 CEO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면은 네. 영향력이 뭐 몇천 명, 몇몇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급이에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윤리성을, 도덕성을 검증도 하고 이런 절차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져요. 아, 예.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영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나타내는 오류보다는 인공지능의 오류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언어 생성 이런 것들은 몇억 명, 몇십억 명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르고 획일적으로 영향을 줄 때 아, 네.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요. 작년부터 엄청난 화두였던 생성형 AI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성형 AI로서 새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컴퓨터의 윤리하고 인공지능 윤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는 이거하고 또 달라요. 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알파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서비스하는 곳을 통제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모든 일반인들 손에 인공지능 도구가 다 쥐어진 최초의 사건이에요. 내가 그렇네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태도와 실천과 마음가짐과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 AI 같은 곳에서 13살 이하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고요. 13살, 18살 사이는 학부모나 그 다음에 교사의 가이드 안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도구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교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의 문제점,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회 윤리적인 맥락에서 이 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몇몇 과학자 몇 명이, 그 다음에 정치인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특히 소양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 기본 소양 교육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이 지금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1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소양을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언어 소양,
수리 소양만 정의가 됐어요. 읽고 쓰고 셈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모든 네네.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2022 교육과정에 작년에 교육과정이 나왔는데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이 네. 추가가 됐고요. 이것이 2025년 학교 현장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소양이 모든 과목에서 모든 학교 활동에서 이제 스며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디지털 소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윤리 네.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데, 제가 직접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윤리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 교육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윤리 교육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KAP라고 하는데요. 네. 지식,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P가 practice, 어떤 실천 능력,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가치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지식이라든가 작동 원리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 자세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어떤 행동들, 어떤 실천을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실천적 행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과 그 사용법만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비유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망치라는 도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네네. 그럼 망치라는 도구를 어떻게 못을 잘 박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건 지식 교육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매우 위험해요. 그러면 그렇죠. 망치라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망치를 도구를 사용하는 법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산적이고 좋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고 또 쓰면 안 되는 쪽도 우리가 알게 하고 이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지식으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제로 참여해서 해보게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토론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합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를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인공지능 윤리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실천 중인 국가나 사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최근에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도 다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은 또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학교 교육 과정은 그렇고 이제 재단이라든가 교육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MIT나 뭐 code.org라든가 이런 데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우리나라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또 교사 연구에서 공유도 하고 굉장히 이런 활동들 실천적인 뭐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활동들, 도구들, 책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뭐 같이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 어느 국가에서만 쓰이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도 글로벌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윤리 교육이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피부 깊이 와닿게 됩니다. 네.
네, 저희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교수님, 그럼 저희는 윤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나게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윤리적인 이슈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대도 주지만 큰 우려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 커서 이건 핵무기나 뭐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핵이라든가 기후 위기를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보면은 네. 같이 공유하고 또 규제를 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해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같이 협업을 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네. 우리나라가 그 논의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주신 것은 이제 정부나 이제 국제 기구들 조금 더 큰 차원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그 행동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떤 윤리 교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몇몇의 과학자나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훨씬 큰 일이에요, 이 일이요. 그래서 네, 네. 일반 모든 시민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디지털 소양, 데이터 소양, 인공지능 소양을 갖추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협력하고 참여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 또 비영리 단체, 학계, 학교 현장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주체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은 사실상 부모님과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윤리교육은 지식, 태도, 그다음에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식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태도나 아니면 실천은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또 태도나 실천 같은 것을 보면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아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스스로 실천을 해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 윤리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소양을 바탕으로 아이의 소양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인공지능 윤리 소양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일상이 인공지능에 점점 더 이제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부모님과 선생님들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대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